서로가 다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전체 흐름이 조금 딱딱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좀 우리 스스로부터 유연하고 좀 열려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가 모두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위기 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인 선생님께서 한양대 정경영 교수님께서 클래식의 기원, 그것을 파악함으로 해서 클래식이 과연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떻게 종교와 그 뿌리를 같이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영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음악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음악사, 그리고 음악이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이제 말로, 글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합창음악과 특히 종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연장에서 국공립단체가 특정 종교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두 가지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한 10분 정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철학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미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시면 의사표시를 막 해주십시오. 짧게 해, 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역사적 접근은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클래시컬 합창 음악의 어떤 기원, 그리고 미사 음악의 역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의 음악의 어떤 기능에 관한 얘기를 해갈 겁니다. 자,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의미로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창음악이라고 할 때 합창음악의 어떤 기본은 모두가 다 유니슨으로 같은 음조를 같이 부르는 것도 합창의 한 종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합창이라는 것은 동시에 의도된 여러 다른 음높이의 음들이 같이 울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서구, 그러니까 유럽 음악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더 훌륭하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럽 음악이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도 화음이라고 이렇게 파악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진행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계산되어서 음 높이가 각기 다른 그런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 음악의 특징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폴리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중에 어떤 선율이 주도적인 멜로디를 가질 때 호모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음악이 서구 유럽에서 언제 제일 먼저 시작됐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책인데요. 뮤지카 엔키리아디스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제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수학 그래프 아니고 음악에 이제 악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동시에 두 음이 같이 울리는 것을 이론서에서 설명하는 책인데요. 이 책하고 이 책에 대한 참고서인 스콜리아 엔키리아디스라는 책들이 우리가 짐작하기에 한 9세기 정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음악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두 성부 이상의 소리가 동시에 계산되어서 함께 울리는 어떤 합창 음악들의 기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은 노트르담 스쿨, 그러니까 파리에 있었던 그 시테섬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일했던 두 사람의 작곡가, 레오넨과 페로탱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마누스 비버 오르간이라는 책에 있죠. 그 사람들이 작곡한 어떤 노래들에 있는데요. 그 노래들은 레오닌이 작곡한 건 2성부, 페로팅이 작곡한 건 3성부도 있고 4성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음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의도적인 화음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첫 번째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뭐라고 하냐면 오르가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오르가눔이 이제 모든 그 인류, 우리가 이제 즐기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합창 음악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화음을 가진 음악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사실 피아노를 반주로 한다고 해도 이것도 역시 화음이 있는 음악이죠. 맞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음악들의 기원이 사실은 오르가눔이라는 것이고, 오르가눔은 이제 언제 사용했냐 하면 노트르담 성당에서 예배 때 사용하던 종교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래를 하는 모든 합창 음악, 모든 화성 음악들은 우리 민요를 편곡해서 부르든, 뭐 뱃노래를 부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종교의 노래를 부르든, 그것이 반주와 노래가 있다면, 아니면 여러 성부의 화음을 넣고 있다면, 그것들은 사실은 원천적으로는 기독교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음악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미사 음악이 이렇게 그 향유가 되어 왔는데요. 미사 음악은 이제 그 아주 본질적으로 역시 그 의전 음악이죠. 그냥 종교적인 가사를 가진 음악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 때 쓰여지는 기능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미사 작곡, 그렇게 얘기하면 미사 음악들 전체를 작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중세 시대의 일이고, 금방 미사를 작곡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작곡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노스 데이, 그러니까 절기에 따라서 가사가 바뀌지 않는, 곡조는 바뀌지만 올디너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5부분의 음악을 붙이는 것들을 미사 작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르네상스 초기부터, 르네상스가 막 시작할 때 경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개 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배에서는 굉장히 그 거리를, 끼리에 글로리안 붙어 있지만 거리를 뛰고 있는 여러 악장들을 한꺼번에 세트로 붙여서 이제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 통일성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선율 미사니, 뭐 파라프레이즈 미사니, 아니면 이미테이션, 이거 저한테 이제 재미없다는 얘기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조금 더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그 악장을 흥미로운 음악적인 방식으로, 뭐 이미테이션 패러디 미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작곡가들에게 관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곡가들조차도 이게 펑셔널 음악으로 예배에 잘 기능하는 것 못지않게 음악적인 아이디어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사실 중에 하나는, 미사 가사가 잘 안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가사가 잘 안 들렸을 거라는 것이 이제 그 울리는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입법적 어떤 방법들. 그래서 아마 그 미사 음악이 어떤 기능 음악으로 이렇게 가사를 들으면서 막 뭐 이렇게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이라기보다는 그 예배당을 이렇게 꾸며주는, 말하자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모습을 그 청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사실은 미타라는 것이 철저하게 기능적인 예배 음악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곡가라고 자기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작곡해야 되는 어떤 음악적 장르로 기능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예인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제 B 마이너스 매스를 쓴 적이 있습니다. 비단점 미사. 이게 뭐 마지막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써놓은 거죠. 이게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흐는 그 30년 전쟁 이후에 북독일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북독일은 당연히 이제 도시들이 개신교 도시들이었고, 미사 음악을 이제 쓸 때는 굳이 써야 된다면 미사 브레비스, 미사의 몇 악장만 음악을 붙이는 끼리아와 글로리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이는 것이 그 노멀한 상황이었는데, 바흐는 5개 악장을 다, 그것도 가사별로 악장을 나눠서 다 붙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미사를 작곡했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긴 음악을 작곡했을까? 그렇게 의심을 갖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크리스토프 wol프라는 이제 바흐 학자를 만났을 때, 뭐 바흐 아카이브 소장이기도 하고 하버드 교수이기도 하고, 이 사람 만났을 때도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아마 뮤지컬 스타일을 컬렉션한 모음집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곡가들조차도 미사 음악을 쓸 때 그것을 정말 예배를 위한 펑셔널 음악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를 음악적 관심으로 대하기도 한다. 그래서 작곡가라면 17세기 이후에 작곡가라면 오페라를 작곡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북독일에서 고전주의 이후에 작곡가라면 심포니를 작곡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미사라는 장르가 작곡가들이라면 한 번쯤 손대봐야 되는 음악적 관심사이기도 했다. 고전적인 형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종교개혁의 음악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음악은 이제 그 가사를 굉장히 잘 들리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이 음악도 살펴보면 프랑스 스타일, 이탈리안 스타일, 그리고 다카포, 리토르넬로, 뭐 오버추어,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실험되는 실험장이기도 해서 기능 음악이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또 음악적인 관심사이기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 음악은 서구 클래시컬 음악의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할 수 없는 근원이고 의전 음악이지만 음악적 관심을 표출하는 그런 어떤 도구이기도 했고요. 또 음악적 성숙함을 가진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걸 우리가 연주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유산을 놓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었던 데인데요. 사실은 윤호준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그 다음날 방문했던데요. 죄송합니다. 저만 좋은 데 가서. 여기 낙산사라는 곳에 여기 보니까 의상대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가치를 갖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그 불교의 문화재인데 이걸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못하잖아요. 비난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플레이스라기보다는 문화적인 플레이스잖아요.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서구의 종교음악은 종교의 특정 종교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 이제 미학적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특정한 종교의 음악을 공공 연주장에서 연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것은 공공 연주장에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건 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조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악에 틀린 음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작곡가 입시 채점할 때 막 틀렸다고 우리가 감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음악의 문제는 테이스트의 문제거든요. 테이스트는 취향 혹은 입맛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입맛이 네 입맛은 틀리고 네 입맛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입맛은 입맛 따라가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입맛이지만 분명히 성숙한 입맛과 미성숙한 입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에 있어서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성숙한 음악과 미성숙한 음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공연장에서 연주할 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공연장에서 연주하기에 좀 성숙하지 못한 음악인데 이건 성숙한 음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칸트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칸트는 이제 근대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들의 어떤 기반을 이룬 사람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책을 많이 썼지만 이 세 가지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순수이성 비판은 진리에 관한 얘기, 실천이성 비판은 윤리에 관한 얘기, 판단력 비판은 아름다움과 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따로 이렇게 책을 썼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오래된 사람이지만 플라톤 같은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막 섞여 있는 사람인데 칸트는 이걸 좀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던 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문제는 조금 나름대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좀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아름다움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핵심적인 건 두 가지 얘기하자면 대상은 무목적적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을 대상을 바라보거나 듣는 사람은 무관심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상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무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과 완전성을,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선 대상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무관심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뒷시장에 파운틴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어 있는, 그렇지만 이게 뭔지는 누구나 다 아시죠? 이거는 남자 소변기입니다. 이 작품을 그 무관심적 관심이란 이 대상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내 목적에 얼마나 잘 맞을까라는 생각을 배제할 때 이것의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거 소변기니까 다 아시지만 이거를 소변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소변기로 생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걸 잘 보시면요. 그 은은한 순백에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고 살짝 광택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 이게 관심적 관심인데요. 그런 생각을 배제하고 나야 이것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제 나에게 경험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 서양 예술의 어떤 음악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즐기는 음악들은 파인 아트라고 하는 건데, 마음 가르친 이후에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순수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이 대상이 나름대로의 그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신 그림처럼 이 대상이 무대에 오를 것 같은 어떤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좀 창피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의 전통, 기독교 전통에서 그 오랜 동안 성숙한 그 종교 음악들은 뭐 예외에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연장에서 올리려고 이렇게 그 선택한 작품들은 그 자체의 완결성은 어느 정도 보장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그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아까 뒤샹의 파운틴은 죽어도 예술 작품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거 화장실에 있어야 될 게 왜 여기 있어?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우리 경험할 때는 관심적인 관심이 아니라 저걸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미적 관심으로 관조할 것인가라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바라볼 때 당연히 그것이 이제 어떤 특정 종교의 문화에서 나온 파생된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말하자면 열린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야기를 전부 정리하자면 말하자면 그 어떤 서구의 종교 특정 종교의 음악을 어떤 공적인 장소인 공연장에 올리는 것 이것이 사실 위험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위험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작품을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라는 그리고 종교적인 기능을 한다는 오해 때문에 무대에 올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을 잃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걸 무대에 올려야 되냐면 기독교 음악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그 자체의 완결성이 얼마나 훌륭하게 갖춰진 작품이냐가 먼저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숙한 작품을 올렸을 때 우리는 또 성숙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말 무관심적 관심을 통해서 그것의 어떤 미적인 성취를 감상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어떻게 기독교 문화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닐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종교에서 파생된 이야기라도 어떤 종교에서 파생된 아까 낫산사의 예처럼 어떤 종교에서 결과된 문화적 그 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성숙함, 그 대상의 성숙함,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는 성숙함이 겹쳐질 때 우리는 충분히 좋은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미학적인 용어와 더불어서 정경영 교수께서 좋은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뒤상의 그 소변기 같은 것을 작품화할 때 소변기가 잘못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안목이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완 하백이 돌멩이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전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지자체 공무원한테 그 파느라고 그 예산을 마련하느라고 그 공무원이 정말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돌을 파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작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입맛이라든지 막 각자의 취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평론가는 소리는 귀맛이라고 그래요. 귀로 먹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각자의 그 어떤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올리는 음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멋진 장소에서는 또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또 좀 시장에 가서는 또 그런 음악을 먹고, 이래서 그것들이 이제 무대라고 하는 좋은 그 위치에 올라갈 때는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구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완결된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해서 인류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인데, 거꾸로 우리 음악도 외국에서 많이 공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중앙대 김중현 교수께서 이제 불교음악의 현재와, 또 불교음악에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적 오케스트라나 관현악에서도 하는데, 사실은 불교 쪽 또 전통 쪽으로 가면 거꾸로 거의 이제 99% 우리 전통 불교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뿌리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김중윤 교수께서 그러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의 김중현입니다. 저는 그 국악 분야에서 국악 이론과 또 예술 경영, 뭐 기획 이런 것들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제 그 경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불교 음악원이 2015년에 개원을 했는데, 그 최초로 대한불교 조계종에 종령을 정해서 종령 기구로 만들어질 때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계의 그 음악원 탄생 내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고, 이번 그 근본의 종교 편향이라든지 이런 예술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좀 몇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이제 국립국악관현악단, 그리고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또 국회하고 청와대에서 교육문화 분야의 정책과 입법, 또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은 사실 현재는 뭐 특정 종교를 이렇게 편파하지는 않고요. 모태 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 이후에는 불교에 대한 국악이, 불교에 대한 음악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또 불교 경전이나 교리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종교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본 불교계 예술단 편향, 종교 편향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국공립예술단체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립예술단체의 운영이라든지 공연 기획 제작, 그리고 관객 서비스, 평가 시스템, 그리고 예산 편성과 재정 자립에 관한 문제 등이 이번 또 종교 편향 문제 제기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시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연히 감사 정책과 감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그 부산 조계종 불교연합회 일개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부산시의 문화행정부가 올바른 처신과 처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 담론을 통해서 예술과 종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다 성숙한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번 실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교계의 음악 실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몸담았고 근무했던 국악관현악 합창, 여기에는 합창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국악관현악단에서도 역시 종교음악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음악의 실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연 예술로서의 종교음악, 또 공연 예술로서의 종교음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계 음악 실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조계종의 종령기구인 불교음악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저는 PPT보다는 사진 자료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가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음악원을 만들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교음악원을 지도하는 불교 합창단의 지도자의 대부분이 앞에 보이시는 불교 합창단이죠. 합창단에 피아노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또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나 불교나 합창의 모습 그리고 공연 예술 형태로의 합창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서양음악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 우리 박범은 선생님의 주도하에 불교음악원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불교음악원이라는 용어를 제시를 했을 때 대다수의 불교 관련된 지휘자라든지 불교 음악 하시는 분이 서양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불교 국악원이라고 해라. 그래서 반대 주장이 상당히 팽배했고 여러 차례 불교 음악원을 탄생시키는 내부 속에서도 토론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그 불교계에서도 불교 음악인지 불교 국악인지 또 성불가 즉 찬불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정체성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불가 역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사만 바꾸면 기독교의 성가, 찬송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곡된 작품들이 많았죠. 그리고 사실 어떤 정체성이 그 시대 동시대적인 작품이라든지 이런 속에 작곡가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서양음악의 찬송가에서 따왔다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가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인도식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식 음악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음악은 서양식 노래와 또 한국식 국악, 메나리조라든지 각 지역의 민요토리로 만들어지는 음악들이 불교 음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님들이 하고 있는 연불이라든지 또 국악의 대표곡인 영산회상, 영산회상은 불교의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가사를 기악곡화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이제 불교 음악을 국악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요. 국립국악원이라든지 국립단체에서 늘 공연하는 레파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신곡이라든지 산연물 등 멜로디는 국악 메나리 선율이나 각 지역의 토리
구성된 민요에 기인됩니다. 뭐 정리하자면 찬불가는 가사만 바꿨지 현재 찬송가의 형태를 띠는 게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교의식 음악 속에서 불교음악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이 모호하고요. 현재 불교음악이 뚜렷이 불교계에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또 불교음악은 현재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서양이 혼합된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여러 이웃 종교의 영향과 한국 사회와 시대 예술의 문화의 영향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영향 속에서 바라봐야지 이거를 특정하게 불교음악도 역시 성가 형태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를 비판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불교계에서도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국악 관현악과 종교음악의 연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공립 국악 관현악단이 전국에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 연주곡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정악과 민소각 그리고 순수 전통음악, 산조 민요를 주제로 한 관현악 그리고 창작음악 새로운 그 창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주 형태로는 오케스트라 곡이라든지 또 협주곡 오케스트라와 성악이라든지 기악을 협연하는 협주곡이 있고요. 또 오페라와 같이 음악극, 창극 같은 형태의 연주 형태가 있습니다. 국악곡 중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중들이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들이 많은데요. 동서양 모두 그 근대 이전에 왕조 시대 때 계급 사회에서 현재와는 달리 또 사회적 종교적 기능으로 음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통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다 보니까 종교적 기능 또 그 당시의 의식 음악의 기능을 지금 현재 전통으로 우리는 연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유교 음악인 문묘제략이라든지 또 종묘제략이 매년 연주하고 있어서 제가 경기도립국악단에서 있을 때도 매년 그 성균관 석전대제에 외부 공연으로 저희는 이제 국공립예술단체지만 외부 공연에 출연료를 받고 이거는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왜 돈벌이 수단이냐? 종교 공연을 하는 형태도 있지만 하나는 우리의 그 평가 시스템에서 재정 자립도라든지 예산, 그러니까 자립 예산, 수익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있어서의 국공립예술단의 평가 시스템에도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예술단체가 특정 종교라 전근대 왕조 시대의 의식음악에 참여하는 형태가 국공립 국악관현악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산 시립합창단에서 기독교 음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 합창단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불교음악의 국공립 국악관현악단의 이제 연주들을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문묘제략이나 종묘제략 또 이러한 형태들을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불교음악은 붓다 같은 그 1991년에 교성곡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에 국립중앙극장에서 헤어럼 극장에서도 공연을 했고요. 또 스님들이 이렇게 관람객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종교 공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직접 스님이 나와서 연불도 하고 노래도 하는 스님들이 무대 공연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합창과 국악관현악의 형태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로 국립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속음악도 역시 신내림, 신모등, 신맞이 등 실제 무속
만신들이 공연장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뭐 벚꽃춤, 바라춤, 나비춤, 또 도살풀이 등 무속음악들이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공연 속에 불교를 종교가 아닌 한국 문화의 하나로서 또 아시아의 문화의 하나로서 공감하는 예술 그리고 음악으로 우리가 소재로 삼고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합창도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유럽의 음악 문화로 공감하면서 공연과 무대 예술로서 즐기는 문화가 형성돼야 될 것이라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연 예술로서의 종교 음악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대중들이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변수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 계급사회에서는 예술의 의식음악과 계급음악, 또 종교음악으로 권력과 밀접했으나 산업사회 이후에 현대음악은 문화, 민주화를 통해서 고급예술이 일반 예술 대중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무대화되었습니다. 음악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또 분화된 것이 공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페라도 처음에는 귀족 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오페라 공연이 쉴 때 또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담당했던 오케스트라가 따로 공연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비싼 티켓을 팔았고 또 그 당시 시민들은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오페라나 오케스트라들을 비싼 티켓을 주고라도 본인이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연을 보게 되면서부터 했던 공연 문화가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공연 소재는 당연 종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또 연극과 영화 등 소재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의 스토리가 만들어졌고요. 또 현재 예술단체들이 이전의 맥락을 모두 흡수해서 다양한 스토리와 이야기 또 기획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국가의 예술 지원법에 있습니다. 예술로 순수 예술로 정해진 국악 관현악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극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등 순수 예술 장르를 통해서 법으로 정하고 시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국공립 단체들이 정부 정책의 논란으로 인해서 또 재정 자립이라는 또 논리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체 운영과 공연에 있어서의 상당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이런 지점에서 레파토리의 선택에도 큰 영향이 미쳐진다고 봅니다. 당연히 합창단에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레파토리를 통해서 관객들이 타겟을 정확히 정하고 그 타겟들이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악관현악은 역으로 불교 쪽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 공연을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다반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국공립 단체들의 어떤 성과 평가에서도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술적 창작이라든지 예술적 가치의 평가 기준의 부분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이라든지 수익률 또 관객 수 이런 것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의 국공립 예술단의 어떤 예술의 정체성 그리고 예술을 창조해 나가고 이 시대에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데 임무를 더 주어진다면은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비껴나갈 텐데 수익률이라든지 관객 수의 평가를 하다 보니 그거에 맞는 타겟층에 맞는 공연을 하는 경향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레퍼토리를 많이 보유한 단체는 당연히 기독교 음악을 하겠죠. 그리고 연습과 제작 비용 면에서도 또 훨씬 더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원 주체, 국공립단체의 지원 주체인 정부나 지자체는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이 또 필요하다라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순수예술 창작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예술단체는 예술 감독의 전폭적인 그 예술적 마인드와 성향에 맡겨주고 예술 감독이 어떤 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어떤 권한을 주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음악계 역시도 행정적인 부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법제도를 개선하고 또 이러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유연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중현 교수님. 더 이상 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잘못된 잣대를 공공예술단체에다가 들이대고 개량화함으로써 정체성이라든지 또 본질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훼손의 문제가 오늘의 여러 가지 그 음악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한 큰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불교와 이런 종교 간의 문제는 상호의 이해 부족으로 아주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전에 나훈영 선생님께서 장로로 부임하고 계실 때 어떤 음악을 했는데 우리 전통에서 따오다 보니까 불교적 요소 들어오니까 신도들이 굉장히 반발해서 그때 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고 또 오페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일남 선생의 원효라든지 또 이용조 선생의 처용이라든지 황진이 이런 작품을 할 때 역시 또 출연자인 합창단이나 솔리스트들이 나는 교회 나가니까 출연 못하겠다 이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 서로 간에 아까 우리 그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종교와 작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대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작품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융합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